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네, 수업료를 냈네요. 이거 한 번이면 되지 않나요? 계속 그렇게 하면 수업료만 내다가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쌓이게 하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 2018년도 무역전쟁에 지금처럼 희망과 절망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1월이고 2019년 말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란색이 미국장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근데 이제 요 장만 갖고는 모르시고요. 여기 이름, 이 사건을 보세요. 2018년 1월 20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기에서 트럼프는 우선 감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관세는 2018년도 두 번째 해부터 본격적으로 꺼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2025년 상반기는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번엔 1기와 다르게 감세가 아니라 관세부터 꺼내들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을 그때처럼 힘들게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힘들게 하고 있죠. 자, 보시면 미 관세 시작했습니다. 1월 22일 날. 그런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으로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때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무역 협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가서 또 25% 관세.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루에 그걸 다 발표했지만은 이때는 한 5개월 뒤쯤에 최고의 관세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7일 날 세네 달 뒤에 또다시 10% 관세를 추가로 또 때립니다. 그리고 25% 인상하겠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합의합니다. 유예, 무역협상 재개. 2018년 12월이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납니다. 시장이. 이때는 파월이 한 몫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무역협상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추가 관세 무기한 연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러다가 5월 달에 돼서 2019년입니다. 이때는 합의를 반복했다. 중국이 약속을 깼다. 그래 추가 관세를 재개하겠다라고 또 경고를 때립니다. 쭉 빠지죠. 예, 화웨이를 제재합니다. 예, 그때도 제가 다 기억이 나네요. 화웨이 때렸을 때도. 예,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다시 10% 추가 관세. 예, 9월 달에 15% 관세. 그 다음에 2019년 10월 달에 무역 합의, 세부 합의. 이렇게 나이스 무드가 돼서 2020년 1월을 아주 행복하고 아주 나이스한 상황으로 맞았다가 그해 3월, 20년 3월 코로나가 터집니다. 예, 20년 1월, 2월이 아주 행복한 연초. 예, 보통 무슨 랠리라고 하죠? 새해 항상 랠리가 있죠. 그 랠리를 아주 나이스하게 가져가다가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양이 유동성이 더 넘쳤기 때문에 중간에 최고점, 그 다음에 연말에는 다 고점을 높이게 되죠. 이때도 사실 2018년 1월 이전에도 할 말은 많은데, 이때도 2018년도, 그러니까 17년도에 감세로 인해서 아주 나이스한 상황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관세를 빵 때리더니 1월 초반에까지 좋았는데, 2월 달에 아주 막 작살을 내고, 그때도 지금 기억에 하루에 막 5% 빠지고 이랬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여론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무역전쟁 때도 희망과 절망을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팩트는 이거죠. 2018년엔 경기 침체가 없었어요. 경기 침체가 오려고 했는데 관세 때문에 또 그 이전의 여파를 오려고 했는데 제롬 파월이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3번 인슈런스 컷이라고 해서 금리를 3번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그때 당시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강의 다니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의도에서 대우빌딩에서 강의 있었을 때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보고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믿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고 했는데, 죄송한데 7월 달부터 3번 금리 인하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살려줬죠. 예.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급등락이 반복되는 기간 조정이 그때도 계속됐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 2001기 때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조증 뭐 이런 것처럼 뭐라 그러는 거, 조울증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뭐 왔다 갔다 뭐 죽였다 살렸다 계속 그때도 그래 왔고요. 지금은 이제 관세부터 때렸으니까 험악한 트럼프 얼굴만 보셨겠지만, 어찌됐든 그랬고요. 그래서 뭐 협상했다가 막았다가 다시 협상했다가 막았다가 희망이었다 절망이었다 정신없이 반복시켰어요. 그런데 그럴 동안에 코스피는 까마가 코스피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하락했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다시 전 고점을 다시 한번 갔다가 더 무너지고 다시 갔다가 무너지고, 고점 갱신은 절대 못하죠. 보시면 무너지고 다시 가고 무너지고 다시 가지만 코스피는 전고점이 아니라 전저점을 자꾸 깹니다. 2018년 11월까지. 왜요? 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하락했거든요. 그 당시는 관세의 최대 피해 국가, 최대 피해 지역, 신흥국, 수출 중심 국가, 뭐 처음 관세였기 때문에 다들 모두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걸 다 믿었고요. 사실은 안 그랬는데 어찌됐든 코스피는 이렇게 2018년도 내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상당했어요. 쇼크가 여러 번 왔었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때도 미국을 위주로 하던 때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신없었다, 좋았다 나빴다, 이 기억만 나는데 한국은 곡소리가 났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이 3천 갔으니까 이때 보세요. 2천에서 얼마까지 떨어집니까? 1900까지 떨어지잖아요. 1900 내려갔던 주가가 코로나 터지고 쭉쭉쭉 솟아서 21년도 중반쯤에는 3,500을 쳤죠. 더블은 아니어도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렇게 내려왔었던 거를 기억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시장이란 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지만 더 강력하게. 왜냐? 보시면 트럼프 얘기 때 불확실성 지수가 여기까지 역대 최고라고 할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증 울증처럼 이러니 얼마나 변동성이 변동성이 아니라 불확실성 지수가 높았을까요? 그런데 이번엔 어때요? 그냥 단 몇 달 만에 한두 달 사이에 그냥 뚫어버리죠. 역사상 최대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져왔던 불확실성 지수로서는요. 전쟁이 아니니까요. 이런 식이다 보니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과 타격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이게 강도적으로 이 강도를 보십시오. 그때도 이렇게 심각한 이전에 대통령들에게는 없었던 뭐 이런 이 불확실성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사람이 이번에는 뭐 초월을 해버렸네요. 그러니 어떨까요? 그다음에 관세율을 보시죠. 평균 관세율 지금 20%대 넘어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디로 가야 되면 쭉 가보세요. 20년대 이전으로 가요. 20년대 이때 높아지기 전에 옛날 말 그대로 1900년대 초까지 가야 합니다. 금방 이것만 말해도 기분이 확 나빠지시죠? 열이 확 받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거의 100년을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미국에게는 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쉽게 말하면 점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 당대에 다 해버리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사실상은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한다 그러나요?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웅이 되고 싶어서 너무 급격한
조절을 하고 있는데 퍼거슨 법칙이라 그래서 미국은 한계에 오긴 왔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진 않고요.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는데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거를 한 번에 자기 때에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예, 자칫하면 체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시장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떠냐면 하락하는 장은요. 조정장에 들어갔죠. 그래서 침체에 가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장인데 그 침체가 확인될 때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항상 먼저 떨어집니다.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락의 진행의 순서는 먼저 PER, 그 다음에 EPS입니다. 먼저 PER, EPS.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실 텐데 PER은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 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PER 몇 배야? 라고 하면 주가죠. 주가입니다. EPS는요. Earning per share. 실적입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떨어진다고요? PER부터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가부터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EPS가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적이 아직 나빠지기도 전에 주가부터 빠집니다. 어떻게 빠지는데? 이렇게 한국 실적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전에 주가부터 먼저 빠집니다. PER부터 내려가요. 미국도 지금 PER이 18배까지 내려가 버렸죠. 원래 뭐라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배 갖고 이 정도면 싸지 않다. 계속 그 얘기를 막 했었죠. 18배 막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 거죠. 한국은 이때 이렇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PER부터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실적도 뒤따라가는 건 아니고 뒤에 이제 증명되는 거겠죠. 발표가 뒤져지는 거죠. 결국 실적이 나빠지기도 전에 주가부터 빠진다라는 거고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반도체 주가로 보여드릴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이때 보시면 먼저 아작이 납니다. 보십시오. 반도체 먼저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요 푸른색 있죠? 실제 실적은 아직 괜찮을 때인데요. 주가는 개작살이 나는 거죠. 실적이 나빠지기도 전에. 실적은 언제 나빠지는데? 이때 나빠지는데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주가부터 작살이 납니다. 뭐부터? PER부터 빠지나요. 그러니까 2018년도 말이 됐을 때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먼저 빠졌으니까 오르기 시작해요. 왜? PER이란 게 무슨 뜻인데? 이익에 대비 주가가 몇 배냐? 근데 이익은 아직 높은데 주가가 먼저 떨어졌으니까 뭐야? 주가가 더 높아야지 정상인데? 이거 너무 싸졌네. PER이 먼저 빠지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EPS가 점점점 조정이 돼서 결국에는 안 좋아져요.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정책은 그럴듯하고 자기한테만 그런데 뭐 엄청 뭔가 될 것 같이 말하는데 실제로는 모순적이에요. 그 안에 자기의 주장 안에 이런 주장과 저런 주장이 항상 충돌하게 하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기 때도 제조업을 살리고 미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약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막 그런 관세를 때리고 나면 반대로 어떤 결과가 왔어요? 달러가 강세가 돼버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번에도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강세가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위기인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달러가 여전히 이번에도 강세를 띄었으면 사실은 바짝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관세를 때렸는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어요. 왜? 미래까지 바라보는 거죠. 어찌됐든 자 먼저 PER이 하락합니다. 어떻게 하락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먼저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EPS가 뒤따라가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그 부분이 나오면 너무 싼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 말씀드렸죠. 6개월 정도 실적에 비해서
실물에 비해서 주가는 앞서갑니다. 제가 주식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죠. 3개월에서 6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앞서가는 게 주식시장이다. 지금 말씀드리죠.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요. 과거 금융위기가 왔던 막 그런 정도 그거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이전에 그 코로나 때 막 이럴 때 그 급격한 아까 보여드렸던 2018년도 그 하락을 이미 갔어요. 지금 이미 갔어요.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200일 이평선 상회 종목의 비중이 벌써 그 조정 끝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다는 그 하락의 정도가 이 정도에 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PR의 조정이 이미 나타났어요.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실적이 발표되면 뭐야?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먼저 빠졌어? 이래서 다소 올라가는 반등까지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적은 계속 나빠지죠. 왜? 관세를 맞으니까. 실제 무역전쟁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가격을 전가시키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실적이 내려가게 돼요. 아직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먼저 빠졌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격을 모르고 PER부터 빠지고 그 다음에 EPS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잘못된 행동 어떤 거냐면 매도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다음에 나올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마젤란 펀드라는 그 지금까지 역사상 어떤 펀드보다 높아서 지금도 아직도 그냥 압도적인 1위 성적을 냈던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젤란 펀드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큰 수익률을 냈는데도 이 마젤란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써 있나요? 거의 50%가 넘어가는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70%도 넘었던 것 같아요. 가입자로 만약에 본다 마젤란 펀드 가입자로 보면은 제 기억에는 3분의 2가 손해를 봤어요. 손해보고 팔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나 봤더니 공포에 질려서 항상 이런 패턴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은 막 들어와요, 사람들이. 개인들은. 그 다음에 지금같이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면 막 팔아요. 지금은 이유가 있는 하락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골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요렇게 타는 거예요. 산이 높아져야 들어오고요. 골이 깊어지면 또 뭐라 그러죠? 그냥 빨랑 나가버려요. 나가면서 엄청나게 감정 소비가 커지죠. 막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막 이 부분들이 엄청 강해져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사실은 너무 화가 나니까 상대에게도 화를 내지만 그 내는 만큼 자기를 비난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를 막 흠집내면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마음이. 물론 그러는 와중에 상대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상대는 뭐야 나한테 다 화풀이를 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자기 발등을 찍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런 만큼 자기 자신도 흠집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일들이 근데 정말 불행히도 계속됩니다. 난리가 나야 들어오고 난리가 나면 곧바로 나갑니다. 왜? 투자라는 게 어떨 때 쌓이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망원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수익률은 어디서 나는지 아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사서 쭉쭉 오르는 게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투자라면 시간이 지나야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듣던 말씀 중에서
워런 버핏은 60세가 넘고 나서 60세 이전의 재산의 몇십 배를 60세 이후에 벌었다. 늙어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 그 이유는 시간이 돈을 버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큰데 지금도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이런 폭락장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아마 화내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슨 공자님 말씀이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저도 죄송해요. 근데 이제 매번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이런 장에서 이런 폭락, 이런 그 멘탈이 막 깨지는, 그 다음에 막 그 사람의 감정을 화나게 하는 그런 트럼프의 그런 방식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사람은 정말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희망, 절망, 희망, 절망, 희망, 절망. 계속해서 뭘 터트려요. 계속해서 바꾸고요. 계속해서 또 선언하고 번복하고 계속 그럽니다. 이 시장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저도 이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일기 때 매우 스트레스가 높았어요. 수익이 안 나서는 아닙니다. 2017년도에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하여튼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인가, 그때는 아니고 22년도 하락장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떨어지면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올라가면은 사고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했을 때와 그냥 가져갔을 때 어떠냐라는 걸 봤을 때 차이가 너무 심각합니다. 예, 보시면 트레이딩하면 18%인데 가지고 있었으면 119%예요. 이게 무조건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 QQQ란 나스닥 인덱스죠. 나스닥 100종목에 대한 인덱스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나스닥이 최고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많이 양보하고 봐도요, 트레이닝으로 수익률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뭐 전문가들의 그런 방송을 많이 보시면,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손절, 내지는 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럴 수 있는데요. 실제 최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치펀드가, 청산에 들어간 해치펀드가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레버리지를 100배 써요. 100배면 뭐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19%가 나도, 이 19%는 레버리지를 100배 쓴 19%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으로 버는 그 이유는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서 방법은 트레이닝 방법을 쫓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트레이닝 방법이 들어보면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조건이 다르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들은 자기 돈이 아닌 돈으로 10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10%를 내도 10%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just 10%예요. 그러니까 10%를 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살림이 피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또 다시 이 시점에서 뭐야 일찍 말해주지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했던 소리라서, 그런데 요즘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그래도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위험과 공포 때문에 팔아버리는 일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번에 저희 고객분들은 많이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다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왜 리밸런싱 하지 않느냐, 왜 대응한다는 그런 뭔가 이런 상황이 왔으면 빨리 판단해가지고 뭘 해줘야지,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변동은 상승장에서 가져가는 게 효과가 높고요. 현격하게 하락장에서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 이렇게 변동성이 일주일 안에 다 나와버렸을 때 여기서 뭘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있던 것조차 까먹는 게 좋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회복되면 들고 있던 사람만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물론 회복이라는 게 전고점을 간다는 뜻이 아니어서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는 말씀에 주의를 드려야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쓸데없이 날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공포에 질려서 액션하면 안 됩니다.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요. 지금 뭐 제가 말해가지고 여러분의 돈을 벌어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저희 회사에 전화하셨을 때 그 얘기를 어젠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표님이 예전에 이렇게 하락할 때 그 A급으로 갈아타는 기회라고 말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아니고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이렇게 뭐가 막 흔들리고 나면 먼지가 뽀얗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쫙 가라앉고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가차 없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중 행동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그 추가 매수도 행동이지만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서 못했던 행동을 이런 하락장에서 몇 달에 걸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연금이 확정이자 상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자라는 게 점점점 내려가고 있고 높다는 게 3%.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주식은 너무 무섭게 올라서 이제 그랬다면 지금은 그런 분들에게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바꿔서 연금을 이전해서 이쪽 상품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한 12개월 분할 매수 해버려야 되는 거죠. 앞으로 12개월. 예. 그렇게 걸어야 하는 겁니다. 또는 보험에 연금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넘기셔야 할 가장 절호의 찬스죠. 뭐 예를 들면 중도 인출 같은 거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와서 이쪽에서 하시거나 그 다음에 보험 그 상품으로 돼 있던 것들은 옮겨와서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특별한 사람들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처럼 기존에 여기에 박혀 있고 막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가던 패턴을 갖고 가던 사람들은 지금은 잠시 먼지가 가라앉고 이 불순물이 쫙 가라앉아서 물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서 뭘 빨리 해야지만 나도 뭔가 대응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의 대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팔지 않는 것도 투자하는 겁니다. 난 지금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투자하는 거예요. 팔지 않기 때문에. 파느냐 팔지 않느냐 요거밖에 없는 거죠. 기다리는 것도 팔지 않는 것도 투자하는 쪽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런 설명 드리면 지금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막 화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비난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국장이 1900에서 3500 갔던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21년도 3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주식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대부분 다 3,000 이상에서 다 진입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1년도가 끝나고 22년도가 되니까 폭포수처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장에서 이분들은 다 이때는 고점 갱신이라는 게 조금씩은 갱신됐지만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장창 내려오는데 무섭게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39.73%까지. 그런데 이게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결국에는 24년도 2월로는 3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 뭐야? 그렇게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뭐가 튀었나 보지? 그게 아니고 보시면 연환산하면 7.42%예요. 이게 연환산 수익률이거든요. 시간 가중이니까. 시간 가중. 시간 가중 딱 정확하게 그건 아닌데 보시면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포에 질려서 뭔 행동을 하고 나면 이런 결과가 안 옵니다. 여기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은 추가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내려올 때 추가 투자를 하면 효과가 없나요? 아니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단가를 낮춰놓으면 빨리 돌아서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장 저점보다 훨씬 더 일찍 이 잔고는 저점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갑니다. 왜? 떨어지면서 샀기 때문이라고. 떨어지면서 뭐하러 샀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희가 해보면요. 분할 매수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라가는 각도가 달라지죠. 지금 이제 제가 요걸 보여드린 건 그 분할 매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점에 들어갔어도 21년도 최고의 고점에 들어갔어도 22년도 그 1년 내내 하락하는 하락장을 경험했어도 나스닥 기준으로 34% 빠졌었습니다. 그렇게 하락했어도 기다려서 다른 시절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물론 종목 들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랬냐면 주식 투자는 고수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여러 주식이 최소 몇십 종목이 이제 다 한꺼번에 투자되는 ETF 투자를 하십시오. 펀드 투자죠. 펀드인데 가장 이 진화된 펀드가 ETF니까 그런 식의 간접 투자부터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같이 이렇게 하락을 해도 한 종목 들고 있을 때는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요. 모든 구조가 다 바뀝니다. 유리했던 데가 불리해지고 불리했던 데가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데 요번에 엄청나게 때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유망했던 곳이 아주 반대 최악의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종목일 경우에는 그런 그런 어떤 그 변화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개인은. 그러니까 묶음을 투자하는 게 좋고 왜? 이럴 때 지금 같은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게 해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종목은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 종목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매크로나 이번에 트럼프의 정책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된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다가 이 모든 나의 재산 관리를 맡기는 건 고수가 아니면 적합치 않습니다. 또 뭐 고수라기보다는 어쨌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시면 능히 견딜 수 있는 멘탈과 경험과 지식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면 종목에다 내 돈을 묶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에도 꼭 좀 기억하실 거는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실을 못 맺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행동을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매번 깨닫지 못했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네, 수업료를 냈네요. 이거 한 번이면 되지 않나요? 계속 그렇게 하면 수업료만 내다가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좀 상처받으면서 그래도 참고 벌어놓은 돈인데 너무 아깝죠. 이게 쌓이게 하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 당신이 다 뭐 맞췄으면 뭐 그럴 텐데 맞히지 못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패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뭘 하나에다가 그 모든 걸 거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쁜 일이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긴 시간으로 제가 뒤에 망원경으로 또 보는 거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 시간으로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지금 20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트럼프의 그런 어떤 그 행태에 의한 우리의 피해가 1920년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1920년도에도 지금 말하는 이런 관세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스무트 홀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20년대 30년대 있었던 그 대공황을 들어보셨겠지만 대공황 이전의 20년대는 1920년부터 1930년까지 10년 동안 짧지 않죠? 10년 동안은 이때를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링 20. 로링은 뭐예요? 막 그 울부짖는 막 이런 아주 그냥 막 그 흥분해서 뭐 난리 나는 그런 의미의 로링 20. 정말 이 주가 보시면 다우존스가 몇 배가 올랐냐면 4배가 올랐습니다. 예, 10년 동안. 예. 근데 중요한 건 20년도, 21년도 이때 관세 부과가 막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보복에 의해서 무역 전쟁으로 번졌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1년은 이랬지만 길게 보면 4배가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 그게 여기는 그 대답을 생산성이 올라서라고 얘기하느냐고 이 회색을 같이 넣는 거예요. 회색을. 이 회색은 생산성 지수입니다. 생산성을 보여주는 프락시라고 하는 게 생산성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성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그거를 따라 올라갔으니 20년대 로링 20의 원인은 뭐였어요? 배경은 산업혁명이었어요. 기술혁신이었어요. 기술혁신에 의한 랠리였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보면 무슨 랠리 중입니까? 인공지능 랠리 중이죠.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공지능만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21년, 22년도 관세 전쟁이 났었지만 20년대, 10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상을 했었던 사실에 대해서 긴 건 길게 보고 짧은 건 짧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때 관세 전쟁도 똑같이 그때 당시는 심각한 사태였었지만 길게 10년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의 장이었다. 오죽하면 로링 20. 제가 오늘은 사진은 못 붙였지만 언제 제가 시황 때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황 때에 20s, 로링 20s 사진들을 막 보여드렸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관세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해서 그랬기 때문에. 물론 똑같이 갑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망원경으로 보는 그런 그 어떤 자세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기술혁신 강세장 3년 차입니다. 지금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3년 차. 근데 그 3년 차, 강세장 3년 차는 다 이렇게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지금 95년도, 2016년도, 2023년도에서 현재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려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를 벗어나는 지금 이 관세와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그런 탈출구로서 인공지능 랠리가 또 다시 올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옵니다. 아니 관세 중에도? 네, 관세 중에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인공지능 부분이 다 힘을 잃었어요. 왜? 그 딥시크가 나왔으니까요. 초를 쳐서 미국이 비싼 이유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 버렸어요. 원래 미국 주가가, 미국의 기술주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니네는 못해, 우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비싸야지. 이거였는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아닌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럼 니는 뭐야? 비싼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교롭게도 지금 인공지능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가 먼저냐?
인공지능이 먼저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만원경과 현미경의 시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자칫하면 다 차려놓고 내가 못 먹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긴 시계열에서 지금을 보는 시각과 아주 마이크로하게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구별하는 것들을 병행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긴 시각에서의 시각도 잊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는 하는 일이 마이크로한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마이크로한 얘기도 오늘은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인공지능의 그런 힘은 어떤 힘이냐?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죠. 아까 미국이 인공지능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 앞으로 10년간 미국이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것처럼 보시면 이렇게 올랐었죠. 예. 강세장 3년차. 예. 그런데 그 힘은 유동성이었다. 무슨 유동성? 미국 예외주의. 미국 주식 사야 돼. 그래도 미국 주식이야. 미국에 투자해야지. 이게 한 1, 2년 동안 빡세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제 기억에도 한국도 제가 뭐 그런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뭐 국장, 미장 뭐 이러면서 다 미장으로 떠나면 어떡합니까? 국장도 지켜주셔야지 뭐 이런 얘기 들었던 막 그런 얘기 했던 미장 막 했던 것 같아요. 그거죠. 그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그 S&P 500 PER 22배를 만들어냈던 거였죠. 근데 그 힘이 쫙 빠졌어요. 딥시크 때문에? 아니요. 그건 계기가 됐지만 어쨌든 그냥 헤드라인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다른 데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미국을 쫓아갈 수 없어. 아니,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중국이 증명해버린 거죠. 사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만 시간이 필요된다면 인공지능 관련된 에이전트 시대에 대해서 얘기 드려야 돼요. 에이전트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흐름 중에 에이전트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에이전트 시기는 사실상 아주 그 고도의 하드웨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해결되지 않고요. LLM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비용 적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에이전트 시기에 있어서 또 에이전트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비용이 제일 낮은 비용으로 성과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표된 몇 개의 모델들, 그러니까 에이전트 모델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딥시크에 충격을 받아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낮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성과를 내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오늘은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휴머노이드, 사실 인공지능의 최종 집합체는 휴머노이드고 자율주행으로 갈 건데요.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있어서 중국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 요즘 영상 나오는 거 보셨나요? 미국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니네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앞서 있어. 이렇게 이 관절 로봇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나아라고 하는 듯하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부 다 낮은 비용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영향을 주다 보니 현재는 미국 시장이 제일 많이 빠지거나 미국 시장 위주로 빠지거나 미국 시장도 이제 끝이야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아직 끝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인지 간에 우리는 고유의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한 여기 안 드렸네요. 유동성의 힘이 무지막지합니다. 주식시장에는. 그런데 시장에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재는 심리적인 공포감에 의해서 전부 안전자산, 그 다음에 미국 외 자산으로 관심 막 갖는 그런 상황이죠. 보시면 이제 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뭐 아파트냐 이러는데 이게 M2 때문에, 한국의 M2라고 해서 통화량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년, 19년도에 그 반포
아파트가 30평 아파트가 30억 원이었는데 지금 70억 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한국 주식이 이만큼 올랐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광의 통화량을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 한국 유동성은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그때 비교할 수가 없죠. 이때 요 정도의 유동성이었다면 지금 어때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유동성에 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이런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이 자산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잠재력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걸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끝장난 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얘기로 만원경과 현미경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망원경이 필요한 이유. 자, 이제 말씀드린